인사하고 시작하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금융론 배울 차례예요. 금융론. 자, 우리 지난주에 투자론 했었어요. 그죠? 투자론 우리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한 번만 듣고 갈게요. 노래 부르는 거죠? 손이 가요? 손이 가. 할인연금 수지법에 계산 문제 해야 되죠? 세 가지 순내지였습니다. 장래 현금 흐름을, 장래 현금 유입을 언제로? 현재로 가져와서 현재 유출과 비교하는 거죠. 빼면 수년제 가치법, 같게 만들면 내부 수익률법, 나누면 수익성 지수법이었습니다. 밑에 거 있는 거 두 개는 어림셈법과 비율분수법인데 이건 공식 말하면 되죠. 그래서 뭐다? 어림셈법은 승수법과 수익률법, 대부, 부채, 총량은 6가지는 비율 분석법, 가공기, 유형순, 부세형세의 내용 싹 다 있습니다. 특히나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최소한 2문제 이상이 나오니까 기법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할인연금 수지분석법 계산 문제 거의 나온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어림셈법이나 비율분석법에서 많으면 3문제, 적으면 1~2문제 이상은 꼭 나오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만 잘 잡아두셔도 투자론 절반 정도는 맞출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금융론 들어갈 겁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투자 배웠죠? 맞죠? 부동산 투자하는 거예요. 자기 돈으로 해요? 남 돈을 빌리기도 해요? 남 돈을 빌리기도 하죠. 자, 그럼 이쪽 보세요. 금융에서 조금 배울게요. 자, 금융론은 되게 쉬운 게 일단 크게 앞에서 3개를 배워야 돼요. 첫 번째는요, 금융의 종류예요. 종류. 뭐라고? 금융의 종류예요. 자, 금융이라는 것은 결국 돈을 빌리는 거죠. 근데 정확히 하셔야 돼요, 앞으로.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돈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우리가 돈이 없어요. 당근에다가 물건 내놓고 팔아서 돈 마련하는 경우도 있죠. 이건 돈을 빌린 게 아니죠. 내 거 팔아서 돈 마련한 거죠. 우린 그것을 지분금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지분금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우리 차가 2대 있어. 근데 한 대 잘 안 써. 한 대를 팔아서 돈 마련했다. 무슨 금융? 지분금융. 종류가 5개 있어요. 신, 조, 리, 증권. 들어보시면 기억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요, 부채금융이에요. 이게 돈 빌리는 거지. 맞죠? 그마다 우리 집 차가 2대 있는데 한 대를 자동차 담보대출 받는 거예요. 요게 부채금융. 세 번째는 메자닌 금융입니다. 요거는 이도저도 아닌 거. 내 거를 팔자고 하니 경영권을 위협받을까봐 못 팔겠고, 남한테 돈을 빌리고자 하니 회사가 너무 불안정하거나 혹은 신생기업이라서 돈을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때는 뭐 발행한다? 사채 발행한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전환 사채, 교환 사채 요거 3가지랑 우선순위 대출, 그리고 뭐다? 우선주. 아시겠죠? 상환 우선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류 배울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돈을 빌리는 거 위주로 볼 거예요. 빌리는 거 위주로. 자, 이제 금리 배울 거예요. 금리. 요건 잘할 수 있죠? 첫 번째는 무슨 금리? 고정금리. 두 번째는 뭐다? 변동금리. 시중에서 은행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고정금리가 보통 한 7, 8%? 20% 좀 안 돼요. 요것들은 왜 우리 보금자리론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런 거 할 때 고정금리로 해준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는 대부분 다 변동금리로 빌리시죠. 대부분 다 변동금리로 빌리시고, 기준금리와 가상금리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고, 변동하는 것은 기준금리였다라는 소리죠. 맞죠? 변동하는 것은 기준금리였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돈 빌렸으니까 돈 갚아야 되겠죠? 저당의 무슨 방법? 상환 방법. 저당의 상환 방법. 방법 3가지예요.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채, 증식, 상환 방식. 됐죠? 이 3개 중에서 요 2개 파트, 원금과 원리금, 균등은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하고 난 뒤에, 하고 난 뒤에 우리 이제 MBS 배울 겁니다. 특히나 금융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좀 경험을 해보신 분이 있다면 되게 쉽게 잘 이해가 되시니까요. 요것들은 제가 지난주에 이제 특강할 때 말씀드렸지만 같은 지문의 반복이 많아요. 그래서 반복된 지문을 잘 숙지해 주시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진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버리면 문제를 풀다가 당황해요. 그래서 그 당황한 지문도 있으면은 본인들이 경험을 녹여서 풀거나 아니면 넘어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지나치게 어렵게 내거나 정말 택도 없는 소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현실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공부했던 거랑 좀 동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금융론 같은 경우에는 그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3개 파트가 전반부, 그리고 MBS가 후반부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금융론 지금부터 출발해 보시죠. 자, 잠시만요. 금융
됐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거예요. 금융의 종류, 금리, 그리고 잡다한 것 좀 계산하는 거. 자금의 상환 방법, MBS랑 투자회사, 그리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계산 문제가 출제가 분명히 될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저당의 상환 방법에서. 그리고 암기와 이해를 동시에 해야 문제 풀 수 있고요. 생각보다 좀 경험이 좀 부족하시거나 우리 그래도 공인중개 사신 분들은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이 많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돈을 빌려본 적이 있어. 내 금리가 뭔지를 이해해. 그래서 없대요. 부자라서 좋겠다. 돈 빌린 적이 없대. 나 경험이 미천하대. 부자라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돈 빌린 적이 없대. 절대 없대. 돈 안 빌린데 자기는. 현금 부자인가 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얘기 하나만 듣고 가시죠. 우리 7월 1일부터 이제 스트레스 DSR이 3단계가 도입된다고 해서 최근에 경제신문을 읽어보면은 지금 부동산 대출액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기준금리까지 최근에 떨어졌다는 소식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죄다 7월 전에 은행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하지만 은행들은 주담대의 이자율을 높이고 있죠. 왜냐하면 채무 불이행 위험이 심해지니까. 영끌했던 사람들 돈 못 빌리고 못 갚는 경우가 있겠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주담대는 올리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LTV, DTI, DSR 세 가지 보시죠. LTV는 많이 들어보셨죠? 맞죠? 부동산이 얼마? 100%일 때 나 얼마까지 빌려준다? 60%까지 빌려준다. 높을수록 대출의 수요는 증가합니까? 당연한 거겠죠. 근데 높을수록 뭐다? 대출 기간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들이 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최근에 경제뉴스 같은 거 보시면은 최근에 주택담보대출 대출액이 거의 막 사상 최대급이다.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말씀드린 거예요. DTI와 DSR입니다. 두 가지 차이점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야 나중에 브리핑하지. 자, DTI입니다. DTI입니다. 데비트 투 인컴이죠. 데비트 투 인컴이죠. 자, 인컴은 안으로 들어오네요. 여기 뭐다? 연소득. 데빗은 부채 서비스액입니다. 됐죠? 대신에 밑에 게 연소득인데 요 DTI의 데빗은 두 개로 나뉘어요. 하나는 뭐냐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원리금이고요. 오케이. 다른 대출은 이자만 포함합니다. 교수님, 다른 대출이 뭐가 있는데요? 카드론, 할부, 자담대, 자동차, 담보대출 등등등. 그래서 DTI는 주담대 원리금만 따집니다. 라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됐죠? 다른 대출은 이자만 고려합니다. 라는 겁니다.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하는 거고 하향 조정 시 대출액이 감소한다. 당연한 소리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지금 나왔죠, 답이? 자, DSR은 데빗 서비스 레이시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요거 연소득이 맞는데 이제는 모든 대출을 다 따지는 거예요. 아까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만 따졌는데 이번엔 뭐다?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을 다 따지는 거예요. 이게 더 규제가 빡세겠죠? 맞죠?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DSR 3단계가 도입이 됩니다. 연봉 1억 기준으로 한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 대출이 줄어든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파격이 좀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6월달에 많이들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종소세가 이제 끝나고 나면 7월 1일부터 이제 그게 업데이트가 돼요. 작년 소득이. 그래갖고 지난주 은행 갔다 왔어요. 그래서 갔는데 7월 1일 나와요. 네 하고 왔어요. 네 하고 왔어요. 그것 때문에 한 거 아닌데. 그 공유중개 사시면 그 가끔 이제 합격자 모임에 가면 그런 분도 있어요. 교수님, 저 원래 공인중개사 아니고 다른 거 하던 사람인데 공인중개사 땄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뭐 했어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물어보면은 자금 대출 상담해 주신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 중개사 되시잖아요. 되게 좋지. 이 집 살 때 얼마 빌릴 수 있는지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게 되게 좋아요. 그리고 동기들 중에 혹은 합격자 모임 갔는데 그런 분 있을 수가 있어. 좀 친하게 지내오시면 돼요. 저한테 명함 주시더라고. 교수님 집 살 때 연락하세요. 이러면서. 네, 했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금융의 종류입니다. 지분금융입니다. 요거는 구체적으로 물어보진 않아요. 시험에서 다음 중 지분금융을 골라라. 지분금융은 모두 몇 개인가? 이렇게 나와요. 5개예요.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 부동산투자회사, 리츠, 그리고 증자 펀드입니다. 신디 자르시고 케이트고요. 조인트 자르시고 벤처입니다. 자, 신디케이트 대표적으로 투자자 합동
합동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예전에 한 2, 3년 전쯤에 우리 강릉에다가 펜션 짓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불특정 다수 상대로 이렇게 찌라시라고 그러죠. 뿌렸던 적 있었죠. 그게 다 신디케이트예요. 신디케이트. 투자자 합동조합. 그러니까는 뭐냐면 돈을 가지고 있는 각 개개인들이 다수의 투자자들이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자기 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그렇게 나와 있죠. 뭐 수익을 돌려주고 나중에 이제 세컨 하우스 쓰시고 안 쓰실 때는 뭐 이렇게 그 호텔식으로 이렇게 렌트해 줘가지고 돈 드리면서 하죠. 그거 다 신디케이트입니다. 투자자 합동 조합 같은 거. 그러니까 자기가 돈 내 가지고 투자하고 거기에 대한 수익과 매매 차익을 얻는 것들 형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조인트 벤처는 말 그대로 벤처끼리 조인트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벤처끼리 조인트 하는 거다라는 거고,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 요거는 언제든지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쉬는 시간에 좀 있다가 그거 주식시장 열어가지고 리츠 치시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내 돈 넣는 거죠. 내 돈 넣어서 부동산 투자회사한테 투자를 하고, 그 부동산 투자회사에 있는 직원들이 부동산에 투자해서 벌어들인 돈을 매매 차익을 얻고, 그리고 배당을 얻기도 하죠. 그렇게 정리해줍니다. 증자는 당연히 알고 계시고, 증자 펀드는 될 겁니다. 그래서 지분금융은 5개입니다. 신, 조, 리, 증, 펀. 됐죠? 부채금융은 따로 외울 필요 없습니다. 종류 많으니까. 자, 매자님 금융 넘어오시죠. 매자님 금융. 자, 매자님 금융, 신주인수권부, 사채, 전환, 사채, 교환, 사채, 선순위 말고 보순위 대출. 우리 아파트 미분양이나 혹은 아파트 같은 단지 많은 데 가보면은 아파트 후순위 대출 딱 적혀 있어요. 혹시 본 적 있어요? 그거 다 매자님 금융이에요. 아시겠죠? 요거 되게 현수막 많이 거는데 아무 생각 없이 지나오면 잘 안 보이는데, 여기에 미분양이 많거나 아파트 단지가 많은 세대에 딱 들어가면은 아파트 후순위 대출이라고 정확히 나와 있어요. 이거 현수막 엄청 많이 걸려요. 그거 매자님 금융이에요. 그리고 우선축 됐습니다. 그래서 매자님 금융 역시 5개입니다. 신, 전교, 후우. 아시겠죠? 신전교, 후 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문제를 낼 것 같으면은 잘 보세요. 출제위원들이 이거 앞 글자만 따서 외우는 거를 우려하겠죠. 신주인수권부 사채, 신디케이트 이렇게 넣겠죠. 맞죠? 걸릴 수 있겠죠. 자, 안 걸리게 해드릴게요. 사채 붙잖아. 지분금융일 수가 없어요. 이거 내 거 팔아서 돈 마련하는 거잖아. 사채 나오면 안 되겠지. 사채 쓸 일 없다고. 왜? 나 돈 많아요. 나 돈 있어서 지금 당장의 현금 흐름이 안 좋아서 내 물건을 팔아서 돈 마련할 뿐이지, 얘는 사채 있다 사채 없다. 사채 없다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 낚이면 안 된다고. 알겠어. 아시겠죠? 사채 나오면 매자님 금융이다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사채 나오면 고민하지 마요. 뭐다? 무조건 매자님 금융. 근데 여기서 이제 개론쌤이 시비를 걸리죠. 그럼 회사채는요? 사채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회사의 채권이라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네, 미치겠다 진짜. 주택상환사채도 부채금융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매자님 금융도 아니고 지분금융도 아니다. 싹 다 부채금융이에요. 왜냐면 부채금융 종류는 너무너무나도 많아요. 남한테 맡기고 돈 빌리는 건 너무너무 많은데, 지분금융은 5개, 매자님 금융은 5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분금융은 신, 조리, 증펀, 매자님 금융은 신전교, 후. 문제 풀기 전에 사채 나와 있는 거 먼저 체크하시고요. 회사채랑 주택상환, 사채만 조심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채금융은 저당, 신탁, PF, MBS, ABS 등등등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맡기고 돈 빌리는 거, 신탁회사에 맡기고 돈 빌리는 거, 장래 가능성만 믿고 돈 빌리는 거, 물건을 담보로 저당 채권을 유동화시키는 거 등등등. 아시겠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분금융, 매자금융 요게 7, 8회부터 31, 2회까지 문제가 계속 나왔어요. 다음 중 지분금융을 골라라. 다음 중 부채금융을 골라라. 다음 중 매자금융을 골라라. 그리고 두 번째는 다음 중 부채금융이 아닌 것을 모두 골라라. 다음 중 매자금융이 아닌 것을 모두 골라라. 다음 중 지분금융은 기역, 부채금융은 니은 골라라. 이렇게 나왔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한 번씩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빌리니까 코로나 때 내고 싶으면 다 봐요. 이거 알고 가시라. 됐죠? 자, 두 번째입니다. 요거 이자율은 쉽습니다.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 대출기간 내에 이자율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맞죠? 자, 그럼 보세요. 요거 한번 봅시다. 자, 대출기간 내내 똑같은 이자율을 적용해서
돈 빌린 사람이 이야기가 되게 쉽겠죠? 맞죠? 한 번도 안 바뀌니까 쉽고 금리 조정에 따른 변동성을 피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3년 전쯤에 코로나 때 기준금리가 0.5% 갔었을 때 그쵸? 그때 가상금리를 더해도 맞죠? 가상금리를 더해도 금리가 한 2점 몇 %밖에 안 나왔었어요. 그때 고정금리로 빌린 사람도 있거든요. 대박 난 거지. 아시겠죠? 그때. 그때 제가 이렇게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그 금리를 다 보고 제가 은행까지 다 가서 다 처리해 준 적이 있어가지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그때 대박인 거죠. 자, 금리가 올라갑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죠. 대출 기간 수익성이 악화가 되겠죠. 좀 됐어요. 언젠지 모르겠는데 한 3달 정도 됐나? 특정 은행에서 고정금리 대출을 해줬던 건데 이게 금리를 그때 2%대 3%대 빌려주니까 지금 금리가 한 4%, 5% 정도 하거든요. 5% 초반 정도 하거든요. 근데 고정금리 대출인데 몰래 올린 거야. 그래서 대출자들이 그 은행에 다 뛰어가가지고 항의를 어마어마하게 했던 거예요. 그런 뉴스가 나왔었다니까. 실제로 뉴스에. 그 지역의 한 은행에서 고정금리 대출을 실행했는데 이게 인플레이션으로 금리가 올라가니까는 은행이 손에서 잡히니까 몰래 바꿨던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들끼리 그 대출 받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은행에 찾아간 거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뉴스를 보시면 이게 달라 보일 거니까. 자, 시장금리가 하락합니다. 나 원래 5%에 돈 빌리고 있었어요. 맞죠? 근데 시장금리가 얼마? 3%로 떨어졌어요. 맞죠? 그래서 5% 돈 빌린 거 요거보다 조기상환 해버리고 맞죠? 3%로 얼마? 재융자 받으면 되겠죠. 맞죠? 요건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브릭스토어라고 얘기하는 뭐 신한이나 우리나 국민같이 오프라인 은행에 있는 것들 맞죠? 얘네들은 당연히 월세라는 경비가 더 들기 때문에 금리가 좀 높아요. 근데 예전에 보시면 우리 이제 온라인 은행이 막 들어올 때 토스나 카카오나 뭐 등등 있잖아요. 걔네들 들어올 때 광고했던 게 뭐냐면 야 우리는 오프라인 은행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시중은행들보다 금리가 싸다. 그래서 대환 대출하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광고를 엄청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다 시장금리가 떨어지면 내가 원래 빌리고 있는 거를 돈을 갚아버리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거 잘해야 돈 버는 거예요. 이런 거 잘해야 아시겠죠? 대출기간은 고정금리로 빌려줘요. 바꿔요? 못 바꿔요? 못 바꾸죠? 나중에. 그래서 보다 변동금리보다 초기에 금리가 더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왜? 중간에 못 바꾸기 때문에 미리 금리를 높여놔가지고 혹시나 장래에 금리가 올라갈 위험을 사전에 대비해 둔다라는 소리입니다. 이해됐죠? 이렇게 정리해주세요. 고정 이자율 방식이었습니다. 자, 변동이자율입니다. 자, 변동금리입니다. 기준금리와 가상금리의 합의됩니다. 기준금리와 가상금리의 합의됩니다. 자, 기준금리는 어디에서? 한국은행에서 발표합니다. 한은에서. 지금 기준금리 얼마예요? 2.75? 최근에 한번 떨어졌죠? 떨어졌어요. 최근에 떨어졌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2.5%로 떨어졌어요. 봐봐, 이런 거 알아야 된다는 거지. 물어본다니까? 와가지고 똑똑한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 물어보겠죠. 사장님 지금 저희 집 살려고 하는데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지금 기준금리 얼마예요? 라고 얘기하는데 몰라요? 막 저 전화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기준금리 2.5%포인트. 그리고 나머지는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소리입니다. 됐죠? 바뀌는 거는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가산이 바뀌는 거예요?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얘가 늘 변동합니다. 라는 소리입니다. 지금 이창용 총재님이 나와가지고 맨날 이렇게 두드리시죠. 이렇게 기준금리 뭐 이렇게 상승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0.25%씩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건데 0.25%씩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를 우린 스텝이라고 얘기해요. 스텝. 걸음의 스텝. 0.5%는 빅 스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0.75는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스텝만큼 하락했다. 0.25% 떨어졌다. 스텝 올랐다. 아시겠죠? 스텝,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합니다. 뭘 알아야 브리핑을 하지. 됐죠? 이제 어디에요? 괜찮아. 모르니까 앉아있지, 야. 맞아, 그것도 맞아. 맞아요. 모르니까 앉아있지. 너 같으면, 그러니까 네가 먹고 살지.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고마워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깊은 고마움을 느끼고 있어요. 아시겠죠? 나중에 또 여러분들이 잘하시는 거 있으면 제가 또 배우러 가야죠. 맞아. 자, 이제 오세요. 변동이자율은 이자율 변동 위험을 누구에게? 전부 혹은 일부를 누구에게? 차입자에게 전가시킨다라는 겁니다. 이자율 조정 주기가 짧아요.
그러면 빨리빨리 전가시킬 수가 있겠죠? 맞죠? 빨리빨리 전가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대출자에게서 차입자에게로 더 전가가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금리 상한 변동금리의 경우 약정된 상한 이상으로 금리가 상승하지 않으므로 차입자의 위험 부담이 줄을 수가 있다. 금리를 여기에서 더 이상 못 올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만. 변동금리 쉽죠? 아직까지는. 자,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문제를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 소위 말하는 깜짝 나오는 문제, 깜짝 놀라는 문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문제. 자, 볼게요. LTV는 주담대 취급 시 가치에 대한 취급 가능 비율을 말한다. 맞죠? 대, 부, 가. 부채를 가치로 나눈가. 맞죠? 대부가. 두 번째, DTI죠. 소득을 기준으로, 인컴을 기준으로 뭐다? 부채 서비스액을 보고 부채액을 구한다라는 소리입니다. 3번, LTV나 DTI의 부채 기준은 뭐다? 한국은행장이 정한다. 아니죠. 누가 정하는 거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겁니다.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겁니다. 3번? 3번. 교수님, 그러면 한국은행은 뭐 하는데요? 물가, 통화량 조절, 그리고 금리 설정. 아시겠죠? 아시겠죠? 물가, 통화량, 금리. 요거 세 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국은행은. 친구가 여기 있어가지고 물어보면은, 야, 너네 뭐 해? 라고 했다면은, 그런 거 해? 라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갖고, 혹시 너네 회사에 상품 남는 거 있니? 라고 물어봤었어요. 상품 남는 거 있으면 좀 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얘네 상품이 뭐예요? 돈이죠, 돈. 돈에 한국은행 지키잖아. 그렇죠. 너네 회사의 현물을 나는 좀 받고 싶어라고 얘기하는데 안 된대요. 그리고 정확히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거 돈 찍는 곳은 조폐공사지 한국은행이 또 아니래요. 그래서 졌어요. 말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서 졌어요. 너네 회사의 상품을 나는 받고 싶어. 좀 있으면 좀 나한테 좀 줘 하니까는 우린 조폐공사가 아니란다 하더라고요. 야이씨. 됐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돈에 보면 한국은행 적혀있어요. 더 뱅크 오브 코리아 적혀있죠. 맞습니다. DSR은 차주의 총 금융부채 상환부담을 판단하기 위해서 여기 나왔죠?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의 비율 이게 뭐다? 데빗 서비스 레이쇼 DSR입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이절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차주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의 이절 변동 위험을 줄일 수 있다. 4번 답은 3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처음에 나왔을 때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 뭔지 모르거든. 됐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4번, 5번에 대한 답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제가 왜 문제 풀다가 여러분 1번 맞으면은 1번 찍고 넘어가 보세요 하는 이유가 바로 이기 때문이에요. 자기 답에 확신이 있어야 나중에 틀려도 제대로 틀리고 복습을 하지. 그런 경우 있잖아. 왜? 요게 답인 것 같은데? 요게 답인 것 같은데? 하잖아요. 근데 이거 찍어서 맞았어. 이거 복습할까요? 복습 안 해요. 근데 나중에 요 4번 지문을 꼬아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또, 이거 뭐지?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자기 답에 확신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나중에 복습도 제대로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번의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저당의 상환 방법입니다. 요건 큰 그림만 그리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되게 중요하니까.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 우리 지금 방금 아까 10분 동안 지분금융, 부채금융, 메자닌금융 배웠어요. 맞죠? 지분금융 5개 있었어요. 내 거 팔아서 돈 마련하는 거. 당근 생각하면 돼. 당근. 뭐가 어려워요. 중고나라니까. 5개 있었죠? 뭐가 있었죠? 신, 조, 리, 증펀. 신은 뭐였죠? 신디, 게이트. 조는 조인트, 벤처. 리는 리츠. 리츠가 뭐예요? 부동산, 투자회사. 리얼 에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라고 얘기해요. 캐나다 유학파 출신. 토로노 아시겠죠? 동부에 이렇게 아시겠죠? 동부에 탁. 하이 아시겠죠? 보고 있나? 토론토 보고 있나? 그립다. 됐죠? 자, 그랬고, 자, 그리고 증자와 펀드였습니다. 그래서 신, 조리, 증권이었습니다. 부채금융 됐고요. 자, 매장금융 바로 넘어올게요. 매장금융은 사채 붙으면 돼요. 신주, 인수권부 사채, 전환, 사채, 교환, 사채. 맞죠? 선순위 말고 우순위, 대출. 마지막 상환, 우선주. 우선주 나와도 돼요. 그래서 사채 붙으면 다 매장금융인데 부채금융에서
사채인데 부채금융인 게 있었죠. 뭐다? 회사채, 주택, 상환사채. 됐죠? 저당, 신탁, MBS, ABS, ABCP 등등등 종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돈 갚은 거, 돈 빌린 거 갚으러 갑시다. 됐죠? 돈 빌린 거 갚으러 갑시다. 자, 이제 보세요. 요 그림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자, 원금 균등입니다. 자, 원리금 균등입니다. 자, 채증식입니다. 혹은 점증식입니다. 자,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내가 돈을 갚는데 내가 갚는 원금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하다라고 해서 원금 균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금 갚는 액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합니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위에가 원금이라고 나오고 밑에가 이자액이다 라고 나옵니다. 됐죠? 초기부터 언제까지? 말기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 치실 때도 이 그림이 지문이 됐건 뭐가 됐건 문제 나왔을 때 그림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원금 균등 이렇게 해서 그린다라는 거. 그러면은 처음에 초기에 갚는 돈부터 말기에 갚는 돈까지 처음에 얼만큼 갚고 요만큼 갚고 끝에 얼만큼 갚고 요만큼 갚는 거죠. 됐죠? 자, 이자액은 처음에 많이 내고 그리고 언제 갈수록 이자액이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우리는 요 세로축을 상환액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상환액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그래서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채증식 상환 방식은 처음에 머릿속에 그림이 탁 떠올라야 돼요. 됐죠? 요금 떠오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넘어오시죠. 원리금 균등입니다. 원리금 균등입니다. 자, 원리금 균등은 이렇게 그리셔야 되겠죠? 위에가 뭐다? 원금, 밑에가 뭐다? 이자. 가끔 이렇게 그리시고 고민한 분 있어요. 큰일 나요. 상상하기도 싫어요. 그러니까 웃긴 게 뭐냐면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그리고 나 열심히 했대. 이렇게 딱 그리고 뭐지? 자기가 뭐 잘못했는지 몰라. 아시겠죠? 큰일 나. 아시겠죠? 큰일 나요. 그래서 반드시 요거 자 이렇게 그려 주시면 됩니다. 좀 더 길게 그릴게요. 기간이 기니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위에가 뭐다? 원금, 밑에가 뭐다? 이자. 자, 힌트 드릴게요. 힌트. 여러분들 책 읽는 방향. 왼쪽 상단부터 우측 하단 내려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온다고. 아시죠? 그러니까 원리금 균등 헷갈리실 때는 책 읽는 방법으로 쓴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서부터 읽는 사람 없잖아. 맞죠? 책은 여기서부터 보는 거 없잖아. 여기서부터. 맞죠? 이렇게 보는 거지. 그죠? 책 읽는 방법으로 그어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자, 원리금 균등은 처음에는 원금을 조금만 내다가 갈수록 원금을 많이 내고 처음에는 이자를 많이 내다가 얼마? 갈수록 이자를 적게 내죠. 맞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됐죠? 그래서 역시나 초기부터 말기까지 기간은 뭐보다? 원금 균등보다 기간이 더 기네요. 기간이 길다는 것은 이자도 많이 냈다는 의미예요? 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세로축은 상환액이 됩니다. 됐죠? 이렇게 두 가지 구분해주고 채증식 상환 방식 잘 보세요. 점차 증가하는 방식이에요. 맞죠? 점증식, 채증식. 그래서 이렇게 길게 쭉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길게 쭉 그려주시고 역시 똑같죠? 여기에 원금과 이자가 둘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처음에 내는 금액이 엄청나게 작다가 얼마? 점차 늘어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얘는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요거 하나만 체크합시다. 대출 초기에 뭐가 생긴다고? 부의 상환이 생긴다. 됐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교수님, 부의 상환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말씀드리죠. 자, 대출에 얼마 빌렸다고? 5억 빌렸다고. 자, 처음에 내야 할 이자가 얼마? 200만 원이었어요. 근데 나는 얼마만? 상환액을 얼마밖에 못 갚았다? 100만 원밖에 못 갚았어요. 맞죠? 처음에 한 번을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자 상당액에도 미치지 못해서 대출을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액보다 무엇이? 대출 잔액이 더 커지는 현상을 뭐라고 얘기한다? 부의 상환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게 가장 정확한 대답입니다. 아시겠죠? 앞으로 부의 상환이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은 돈을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에게도 미치지 못해서 오히려 대출 잔액이 늘어나는 경우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 그림 세 가지가 떠오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얼마? 2분의 1 지나면 얼마? 50% 상환했다라는 겁니다. 얘는 절반 지나면 절반 갚는 거예요. 원리금 균등은 얼마 지나면 3분의 2가 지나야 50% 상환했다라는 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림을 집에서 한번 그려봐도 좋고, 내가 만약에 머리가 좀 돼. 잘 외워. 그러면 요 그림이 머릿속에서 떠오르시면 돼요. 아시겠죠? 요 그림이 머릿속에서 떠오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 지문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저당의 상환 방법입니다. 첫 번째, 원금 균등 상환 방식. 원금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한다. 이자는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한다. 맞죠? 그래서 원금은 불변, 이자는 변한다. 그래서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을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체감식 상환 방식이다 라고도 얘기합니다. 왜? 원리금 균등의 점차 감소하니까. 됐죠? 그래서 체감식의 반대편에 있는 체증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강조 넣은 거예요. 아시겠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매기간 원리금 상환액, 이자액, 대출 잔액이 감소한다. 맞죠? 원리금 상환액이 감소하니까 체감식, 이자가 감소해주니까는 체감식, 대출 잔액도 감소합니다. 돈을 갚으니까 잔액 당연히 감소하게 되겠지. 잔액만큼 이자 내니까 당연히 감소하게 되겠지. 원금은 안 변해도 원리금을 합친 거는 줄어들겠지. 됐죠? 초기 자금 회수가 빠릅니다. 처음부터 팍팍팍 돈 많이 갚는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유리하다? 현재 소득이 많은 중장년층에게 유리한 방식입니다. 아시겠죠? 화폐 시장을 따지지 말고. 아시겠죠? 화폐 시장을 배운 사람도 따져가지고 그게 안 돼 교수님 말하면서 막 물가 상승분 고려해야죠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거 말고. 아시겠죠? 그래서 뭐다? 중도 상환 시 내가 중간에 갚아요. 처음부터 돈 팍팍팍 많이 갚았죠? 맞아요? 중도 상환 시 잔금이 커요, 작아요? 작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요 계산 공식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요. 나중에 문제 풀 때 같이 풀게요. 제가 백날 쓰고 설명하고 말씀드려도 이해가 안 돼. 요 계산 문제 뒤에 갖고 왔으니까 제가 요거는 계산 문제 풀면서 볼게요. 아시겠죠? 원금 균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그냥 넘어올 수는 없지. 한 가지 말고 한 가지만. 딴 거 아니에요. 원금 균등에서 원금 어떻게 구하냐? 빌린 돈을 뭘로? 기간으로 나눠준다. 됐죠? 한 가지 연습하고 갈게요. 자, 한 가지 연습하고 갈게요. 자, 내가 6억 빌렸어요. 6억 대출 받았어요. 자, 상환 기간이 30년이에요. 요거 원금 얼마예요? 원금 얼마? 2천. 됐죠? 상환액 나누기 상환 기간. 요거 원금 얼마? 2천. 됐죠? 요건 알고 가셔야 돼요. 요건 할 줄 알겠죠? 이거 할 줄 알면 반 한 거야. 절반 한 거야. 왜? 원금하고 이자 중에 원금 구했잖아. 절반 한 거야. 됐죠? 이자 나중에 뒤에 가서 볼게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I will be back. 아시겠죠? I will be back. 됐죠? 자, 저당의 상환 방법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원리금 균등입니다. 원리금 균등은 갚는 돈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자, 개론쌤이 지금 매월 75만원씩 열심히 갚고 있어요. 매월 75만원씩. 아시겠죠? 이제 보니까는 원금이 한 15만 2천원 정도 되고요. 이자액이 59만 8천원 정도 되더라고요. 다음 달 원금은 좀 늘어날 거고, 이자는 좀 줄어들겠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론쌤이 75만원씩 쭉 내고 있다. 아시겠죠? 금리가 변동해가지고 좀 올라가더라. 아시겠죠? 돈이 없어서가 아니야.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근데 왜 슬퍼질까요, 갑자기? 난 설명하기 위해서 돈을 빌린 것 같은데? 이상하네. 됐죠? 자, 이제 오세요. 원리금 균등입니다. 불변하는 건 뭔데요? 월리금인 거죠. 맞죠? 불변하는 건 뭐다? 원리금. 원금은 점차 늘어나고 이자는 점차 감소합니다. 처음에는 뭐가 많아요? 이자 상환분이 많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원금 상환분이 커진다. 대출금의 50%를 상환하기 위해서는 뭐다? 상환기간의 3분의 2 정도가 경과해야 된다. 됐죠? 계산 문제 역시 몰라요. 근데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원금 균등은 원금 상환액을 구하기가 쉬워요. 맞죠? 대출액에서 상환기간 나눴죠? 원리금 균등은 원리금을 구하기가 쉬워요. 어떻게 구한다? 대출액 곱하기 저당상수. 요거 알고 계시면 돼요. 또 절반했어. 또 절반했어. 됐어요. 이 정도면 됐지. 이건 알잖아. 그렇죠? 원리금의 영원한 짝꿍. 누구? 저당상수. 그러니까 이거는 원리금 딱 뜨면 저당상수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이건 거의 숟가락과 젓가락의 개념인 거예요. 원리금 나왔다. 옆에 뭐? 저당상수. 됐죠. 꼭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리금 어떻게 구합니까? 융자 원금 곱하기 저당상수로 구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만 알고 가세요. 아시겠죠? 원금 균등은 원금 구하는 거. 원리금 균등은 원리금 구하는 게 쉽다. 아시겠죠? 글자 그대로잖아. 원금 균등은 원금 구하는 거. 원리금 균등은 원리금 구하는 거 쉽다. 아시겠죠? 이렇게 두 가지만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최정식 상환 방식입니다. 이거 나이 든 사람은 서러워 살겠나? 저도 안 돼요. 저도 안 돼요. 이거 만 34세 이상 35세, 34세, 35세는 그래요. 그분들한테는 안 해줘요. 최근에 청년 나이를 올린다고 얘기하면서 만 39세까지 힘들다 그랬는데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이제는. 이제는 안 돼요. 이제는 안 된지 많이 됐네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항상 와이프 이름으로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최정식 상환 방식입니다. 초기의 상환액이 무척이나 적어요. 기간이 지날수록 점차 상환액이 증가합니다. 초기에는 부의 상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의 상환이랑 언제? 대출 초기에 융자 원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 오히려 융자 잔액이 아까 기억나죠? 5억 100만원 기억나죠? 5억 100만원 융자금 얼마? 5억보다 커지는 경우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아까 여기 말씀드렸죠? 여기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미래에 안정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사회 초년생, 젊은 층 등이 유리합니다. 대출자 입장, 은행 입장에서는 내가 이 사람한테 장래 성장할 가능성만 보고 돈 빌려주죠. 위험이 커요? 크죠? 그래서 금리가 높아요. 아시겠죠? 재무 불이행 가능성이 높으면 따라서 위험도 크고 이자율도 높다는 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자, 이제 그림을 한번 정리해보죠. 자, 요거 셋 중에서 상환 기간이 가장 긴 건 누구예요? 재증 상환 방식. 맞죠? 원리금 상환액이 누적 원리금 상환액이 가장 많을 것 같은 건 누구예요? 재증식. 맞죠? 누적 원리금 상환액. 맞죠? 누적 원리금 상환액. 가장 긴 건 누구? 재증식. 어려울 필요가 없는 게 기간이 길면 이자 많이 내는 거예요. 됐죠? 됐죠? 누적 원리금 상환액이니까. 맞죠? 자, 여기 볼게요. 초기 상환액이 가장 큰 건 누구예요? 원금 균등. 됐죠? 원금 균등. DTI 비율이 가장 많이 높을 것 같은 건 누구예요? 원금. 왜? 이거 초기 현재 소득이 많은 중장년층에게 유리한 거니까. 맞죠? 그래서 초기 DTI가 가장 높다. 원금 균등. 맞죠? 초기 상환액이 가장 크다. 누구? 원금 균등. 맞죠? 요거 두 가지 기억하시고. 자, 누적 원리금 지급액이 가장 크다. 채증식. 상환 기간이 가장 길다. 채증식. 아시겠죠? 요거 두 개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으니까. 자, 나왔습니다. 방금 했던 거예요. 초기에 원리금 상환이 가장 큰 거 누구? 원금 균등. 초기에 상환 부담이 가장 큰 거 누구? 원금 균등. 그리고 DTI 비율도 가장 높은 게 누구? 원금 균등입니다. 됐죠? 자, 반면에 원금 회수 위험이 커요. 돈 못 갚을 것 같아요. 누구? 채증식. 총 기간이 가장 길어서 이자를 가장 많이 내는 게 누구? 채증식. 이자를 많이 내니까 만기시 누적 원리금 상환액이 가장 큰 거 누구? 채증식. 맞죠? 중간에 돈 갚았어요. 융자 잔금이 가장 큰 거 누구? 채증식. 왜? 돈을 제일 늦게 갚으니까. 됐죠? 상환 기간이 가장 긴 거 누구? 채증식이었습니다. 됐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 시험에 나왔던 모든 질문 7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고격하시고 처음부터 돈 팍팍팍 많이 갚는다. 누구? 원금 균등. 맞죠? 기간이 가장 길다. 누구? 채증식. 기간이 가장 기니까는 누적 원리금 상환액도 가장 크고 이자도 가장 많이 내고 잔금도 가장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그림 하나 봐주시면 됩니다. 됐죠? 요 그림 머릿속에 넣어놓고 다니세요. 아시겠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잠깐만 하나 주고 요거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너무 악질이던데. 가중 평균 상환 기간이 긴 순서를 써라 라고 나왔어요. 자, 근데 지문에서 뭘 안 줬냐면 채증식을 안 줬어요. 그래서 기억에다가 원금 균등
니은에다가 월, 리금, 균등. 디귿에다가 만기, 일시, 상환을 준 거예요. 자, 성격만 하나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은 얘는 원금을 하나도 안 갚아요. 그래서 상환 기간 내내 뭐만 이자만 쭉 갚다가 그쵸? 만기가 되면은 무엇을? 원금을 한 방에 주는 겁니다. 그죠 지금? 자 보세요. 원금 균등이 됐건 원리금 균등이 됐건 체증식 상환 방식이 됐건 셋 다 조금씩이라도 원금을 갖고 있는 거죠. 얘는 원금을 갚아요 안 갚아요? 안 갚죠. 그러면 상환 기간이 압도적으로 가장 긴 건 누가 되겠어요? 만기일시. 아시겠죠? 그래서 보세요. 상황의 긴 순서입니다. 긴 순서 아시겠죠? 만기일시가 압도적으로 깁니다. 됐죠? 그리고 체증식. 그리고 원리금, 마지막으로 원금, 균등 강화입니다. 아시겠죠? 요거 하나 들어두세요. 이게 왜 나와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이자만 내는 기간을 거치 기간이라고 얘기합니다.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10년 동안 돈을 빌려. 근데 앞에 3년을 거치 기간으로 두는 경우가 있죠. 그 기간에 뭐만 낸다고? 이자만 낸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혹시나 요거 세 가지를 가지고만 문제를 낸다.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체증식, 상환 방식. 요렇게만 문제를 낸다. 그러면은 헷갈릴 필요가 없어. 왜? 균형의 수호자. 항상 가운데 있는 애는 누구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다. 됐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다. 잠깐만 투자로 넘어올게요. 투자로 잠깐만 넘어올게요. 자, 너무 잘해서 안 되겠어. 틀리게 해야 되겠어. 자, 레버리지입니다. 레버리지입니다. 맞죠? 정의 레버리지와 부의 레버리지가 있죠. 정의 레버리지마다 부의 레버리지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수익률이 있죠. 첫 번째는 뭐다? 지분 수익률. 두 번째는 총자본 수익률. 세 번째는 저당 수익률. 맞죠? 자, 지분 수익률, 총자본 수익률, 마지막 무슨 수익률? 저당 수익률. 됐죠? 정의 레버리일 때 가장 큰 거는 무슨 수익률이에요? 지분 수익률. 맞죠? 그 다음은 총자본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보다 커야 되겠죠? 됐죠? 자, 부의 레버리입니다. 역시 똑같죠? 지분 수익률, 총자본 수익률, 저당 수익률. 돈 빌렸는데 큰일 났죠? 부의 레버리지. 뭐가 가장 커야 된다? 저당 수익률이 가장 크다. 저당 수익률이 뭔데요? 은행? 은행이에요? 금리 이자율. 그쵸? 대출 기간이 가져가는 수익률. 은행을 얘기하면 어떡해요? 은행 뭐 어쩌라고? 오케이. 저당 수익률은 대출 기간이 가져가는 수익률로서 금리 혹은 이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되겠죠? 됐죠? 그래서 보세요. 정의 레버리일 때는 지분 수익률이 가장 크고 부의 레버리지일 때는 저당 수익률이 가장 큽니다. 됐죠? 근데 우리 또 보이죠? 균형의 수호자. 누구? 총자본 수익률. 똑같잖아, 모양이. 됐죠? 그래서 볼게요. 자, 저당의 상환 방법. 상환 방법도 이건 똑같이 외우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초기 원리금 상환액, 초기 상환 부담액,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그리고 뭐다? 채, 증식. 맞죠? 원금이 가장 크고 원리금 그 다음이다. 요거 두 가지. 뭐다? 초기 상환액과 뭐다? 초기 상환 부담. 맞죠? 상환액과 상환 부담. 똑같은 거니까. 요거 같이 하고, 그리고 DTI까지. 됐죠? 그리고 상환 방법 역시 뭐다? 원금, 원리금, 채, 증식인데 이렇게 된 것은 뭐다? 상환 기간과 맞죠? 상환 기간과 누적 원리금 상환액 그리고 등등등 잔금이나 상환기간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강조하고 싶냐면 균형의 수호자를 잘 봐두면 좌우만 바꿔주면 된다는 거 아시겠죠? 항상 여기 붙박이에 박아주시면 붙박이 아시겠죠? 붙박이 박아주시면 아시겠죠? 다음 여기 동그라미 한번 어떻게? 일로 이거 아니야? 오지마 여기 아니야? 너 아니야? 예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투자의 레버리지도 균형의 수호자, 상환 방법에도 균형의 수호자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대출의 상환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입니다. 매기 상환하는 원금이 점차 감소한다. 맞습니까? 틀렸죠? 뭐가 감소해요? 이자가 감소한다.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 매기 상환하는 원리금이 동일하다. 이런 지문이 내가 이번 주 넘어가버리면 틀린다니까. 꼼꼼하게 안 읽으면 틀린다고. 뭐가 동일하다? 원금이 동일하다. 맞죠? 맞아? 원금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이런 거 틀리면 얼마나 억울한데요.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시험장에서 이 문제 틀린지 몰라. 시험장에 이 문제 틀린지 몰라요. 그래서 문제 되게 쉽다 찍고 넘어갔는데 매개봉 틀려있어. 왜? 하고 보면은 갑자기 이걸 왜 틀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러면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자, 3번입니다.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가중평균 상환이 더 짧다. 맞습니까? 오케이. 원금 균등은 처음부터 팍팍팍 많이 갚기 때문에 상환기간이 가장 짧습니다. 4번입니다. 점정시 상환 방식입니다. 장래 소득이 줄어들 것입니다. 맞아, 틀려요? 틀렸죠. 장래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몇 번? 4번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틀렸는데 미안해요. 미안해요. 옳은 거 답은 3번이네요. 미안합니다. 3번 체크해야지 하면서 4번 체크해서 미안합니다. 문제 어렵네. 문제 너무 어려워요. 이런 거 넘어가야 돼. 아시겠죠? 여러분도 어려운 못 풀어. 아시겠죠? 쌤이 못 풀어. 어떻게 풀어? 아시겠죠? 미안합니다. 이거 징크될 것입니다. 답 3번 해야지 하면서 4번을 벌어요. 미안합니다. 자,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의 경우 원금에 비해서 이자 수입이 커진다가 되겠죠. 맞죠? 커진다. 왜? 상환 기간이 가장 기니까.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은 이자 수입이 가장 크다. 아시겠죠? 이제 좀 가르쳐놨다니만 자기 말이 옳다고. 아시겠죠? 좋아요. 좋아요. 원래 공부하는 거는 끊임없는 스승과 제자의 대화니까. 왜냐면 여러분이 저를 틀린 걸 지적해주면 되게 뿌듯해요. 왜냐면 할 줄 아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시겠죠? 앞으로도 좋은 지적 바랍니다. 아시겠죠? 나도 절대 안 틀릴 거야. 앞으로. 아시겠죠? 5번의 답은 3번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 쉬었다가 저당 채권의 유동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쉴게요.